IMF가 터지기 직전, 세상이 무너지기 직전의 그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대우건설의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37살 늦은 나이였지만 드디어 관리직이 된 겁니다.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퇴근길에 나섰을 때 노을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양손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압구정 스시야 초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지은이에게 줄 커다란 곰 인형도요. 아빠, 빨리 와.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핸드폰 너머로 들리던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강남역 사거리 횡단보도 앞이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담배 한 대를 피우는데 제 시선 끝에 분홍색 가방을 맨 아이가 보였습니다. 대여섯 살쯤 됐을까요? 그 아이는 반대편에서 엄마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아이가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찻길로 튀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현대 10톤 덤프트럭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 아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도 한복판에 멈춰 서서 얼어붙은 그 아이의 눈망울만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죽는다. 내 딸 지은이 같은 저 아이가.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곰 인형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초밥 상자가 아스팔트에 굴러갔습니다. 제 구두 밑창이 횡단보도를 박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켜! 누군가 제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빨랐던 5초였습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제 망막을 태웠습니다. 아이의 분홍색 가방끈이 제 손끝에 잡혔습니다.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반대편으로 밀쳐냈습니다. 아이의 몸이 인도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거대한 강판에 갈리는 듯한 충격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뼈였습니다.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아스팔트에 내동댕 잊혀졌습니다.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니 하늘이 보였습니다. 가을 하늘이 이렇게 파랗던가요? 귀에서는 B- 하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우는구나. 살았구나. 그 생각을 하자마자 몸이 바닥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기괴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온몸이 깁스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려 했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깨어나셨군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척추 2번, 3번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신경이 거의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앞으로 걷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언제쯤 나을까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평생 걷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뉴스가 나갔습니다. 6살 여아 구한 대우건설 과장, 중퇴, 몸을 던져 아이 구한 영웅, 대한민국을 감동시킨 아버지. 병실 앞에 화환이 쌓였습니다. KBS, MBC,
SBS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청와대에서 표창장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24시간 기저귀를 차야 했습니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아랫도리를 닦아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37살 남자가 기저귀를 차고 있다니. 아내 수진이가 면회를 왔습니다. 처음 몇 번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다 나을 거야.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존경에서 연민으로, 연민에서 혐오로. 6달째 되던 날, 그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뭐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나 이제 못 견디겠어. 그녀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잘렸잖아. IMF 터지면서. 월급도 안 나오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내? 애들 학원비는? 장애인 연금이? 그걸로 어떻게 살아? 내 식구가?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의 애 구하고 영웅 대접받으니까 좋아? 우린 이제 뭐 먹고 살아? 수진아, 당신 이제 남자 아니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냥 평생 앉아있는 짐덩어리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들렸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동 아파트 15평짜리 전세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큰아들 민수와 막내 지은이였습니다. 민수는 초등학교 3학년, 지은이는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휠체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다리 언제 나아? 곧 나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생 낫지 않을 다리였습니다. 수진이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라면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기도 굽고 김치찌개도 끓였을 텐데 이제는 라면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짐을 쌌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친정 간다. 왜? 당신 혼자 애들 키워봐. 나는 못하겠어. 수진이가 나간 뒤 집은 무덤 같았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굴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가 너무 높았습니다. 가스레인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려고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아빠, 배고파. 지은이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었습니다.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 바퀴를 손에 피가 나도록 굴리며 싱크대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사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편의점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돌아와서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아이들이 후루룩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있어? 응. 민수가 대답했지만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저를 폐기물 취급하며 떠났습니다. 제가 구한 그 아이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증오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설거지는 쌓이고 빨래는 널려 있고 방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아이들은 때 구정물이 흐르는 옷을 입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강원도 춘천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시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가 통곡하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벽만 보고 있는 저를 보시더니, 더러운 옷을 입고 자고 있는 손주들을 보시더니, 아들아, 이 꼴을 하고 어찌 살려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지만 산 자식 죽어가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 아버지께서도 오셨습니다. 평생 고집 세던 분이 제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들아, 베트남 여자라도 알아봐야겠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쪽 애들은 순하고 어른 공경도 잘한다더라. 아버지, 살림해줄 사람이라도 있어야 내가 살고 새끼들이 살 것 아니냐? 내 다리 대신이 되어줄 사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구해줄 테니 제발 거절하지 마라. 아버지, 안 됩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하냐? 새끼들이 중요하냐? 민수와 지은이가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뒤 부모님이 춘천에서 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신 겁니까? 논밭 일부를 팔았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중매쟁이한테 부탁했다. 베트남에서 25살 처자를 데려온단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팔아서 제 아내를 사온다니. 자존심은 사치였습니다. 당장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노부모를 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지옥의 입구인 줄 모른 채 1998년 10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중매쟁이 아줌마와 함께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입국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를 보는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저기 온다. 중매쟁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고 가냘픈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까만 머리에 큰 눈, 그리고 수줍은 미소. 이름은 응우옌 티란이었습니다. 라는 제 휠체어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중매쟁이한테 미리 들었겠죠. 안녕하세요. 서툰 한국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새엄마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란이 웃으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녕, 엄마. 될게요. 그날 밤 란은 부엌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란이 온 후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의 옷이 깨끗해졌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가는 길목의 턱을 란이 치워줬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서툰 한국말로 란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서툰 베트남어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들도 란을 좋아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 지은이가 란이 만든 쌀국수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란의 한국말이 늘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아요. 산책 가요? 란이 제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목동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떨어졌습니다. 예뻐요. 란이 낙엽을 주우며 웃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가엾게 여겨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다리를 잃고 영웅이 된 대가를 이제야 보상받는구나. 그해 겨울, 란이 임신했습니다. 1999년 9월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수아였습니다. 란이 짓고 싶어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수아, 물같이 맑은 아이. 란이 아기를 안고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중학생이 됐고 지은이는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란은 한국말이 거의 유창해졌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란이 매일 아침 제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저도 대답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영원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란이 한국 국적을 신청한 날부터였습니다. 2002년 봄이었습니다. 란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4년을 기다린 끝이었습니다. 축하해, 여보. 저는 란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란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무뚝뚝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란이 변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베트남어로 누군가와 전화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누구랑 통화해? 친구. 란이 대답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베란다에 나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집 앞 골목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현대 그랜저였습니다. 란이 화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안 하던 화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란이 환하게 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란이 밤 11시에 돌아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요. 그 남자는 누구야? 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봤어. 대체 누구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란이 차가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저를 보는 그 눈빛. 첫 번째 아내 수진이가 나를 떠날 때 보냈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나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당신 이제 필요 없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나 이혼할 거예요. 란, 당신 휠체어. 나 이제 싫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국적 받으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란이 짐을 쌌습니다. 수아는? 데려갈 거예요. 안 돼. 내 딸이에요. 란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새 살배기 수아를 안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와 지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왜 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이혼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까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란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주고 이혼했습니다. 부모님이 팔았던 논밭 돈이 또 날아갔습니다. 2번의 결혼, 2번의 버림. 휠체어 위에서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이제 제 손엔 엄마 잃은 2아이와 찢겨버린 마지막 자존심뿐이었습니다. 2003년 겨울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울고 있는 민수와 지은이를 봤습니다. 아빠,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없어도 괜찮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신세 한탄만 하기엔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부터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재활의학과였습니다. 저는 평행봉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평생 걷기 힘들 것이라던 의사의 진단은 저에게 더 이상 벽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 봄 마침내 보조기를 차고 제 발로 땅을 밟았습니다. 휠체어를 치웠습니다. 보조기를 차고 걸었습니다. 절뚝거렸지만 제 발로 걸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진짜 걸어. 응. 아빠 이제 괜찮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미 오래전에 잘렸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 덕분에 강남구청 청소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엔 빠듯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하루 종일 복도를 닦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보조기가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퇴근길은 늘 고달팠습니다. 강남역에서 버스를 타고 목동까지 1시간, 절뚝거리며 집까지 걸어가는데 20분, 집에 도착하면 저녁 8시였습니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문을 열면 캄캄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불을 켜면 바퀴벌레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빨랫감이 세탁기 앞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였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보조기를 풀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 있기 힘들어서 의자를 가져다 앉아서 했습니다. 그릇을 씻다가 손에서 놓쳐 깨졌습니다. 젠장, 유리 조각을 주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빠, 배고파. 알았어. 곧 저녁할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3개, 김치,
햄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계란 볶음밥 먹을래? 응. 지은이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계란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먹었습니다. 맛있어? 응. 민수가 대답했지만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았습니다. 민수 교복을 다렸습니다. 지은이 체육복을 빨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도시락을 싸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뒤져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햄구이, 도시락 2개를 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늘 미안했습니다. 따뜻한 엄마의 손길 한 번이면 저렇게 꾀죄죄하게 두지 않았을 텐데 아빠의 서툰 손길은 늘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5살. 하지만 60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됐고 눈가는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수야, 아직 안 자?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민수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펴놓고 뭔가 쓰고 있었습니다.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2005년 4월 15일. 오늘 학교에서 엄마 참관 수업이 있었다. 친구들은 다 엄마랑 왔는데 우리 아빠만 왔다. 절뚝거리면서 교실에 들어오는 아빠를 보고 친구들이 웃었다. 나는 너무 창피했다. 하지만 아빠는 내 얼굴 보고 환하게 웃어줬다. 집에 와서 아빠가 만들어준 저녁을 먹었다. 계란 볶음밥이었다. 맛은 없었지만 다 먹었다. 아빠가 맛있어? 라고 물어서 응이라고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아빠 미안해. 나는 나쁜 아들이야.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빠한테는 말 못해.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말했습니다. 형, SNS 해봐. 요즘 거기서 사람들 많이 만나. SNS?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를 구경했습니다. 가족 사진, 여행 사진, 일상 이야기들. 부러웠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혼한 사람들, 홀로 아이 키우는 사람들. 그들의 글을 읽으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러다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반찬이라는 제목으로 음식 사진을 올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고등어구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프로필을 봤습니다. 나이는 42. 직업은 재래시장 반찬 가게.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녀의 글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남자가 사고로 다리를 다치고 애만 둘인 이런 남자가 감히 말을 걸어도 될까? 하지만 그날은 너무나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쪽지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글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글이 위로가 됐다니 기쁘네요. 물론이죠. 얼마든지 대화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쪽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숙이었습니다. 강서구 발산동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했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게를 꾸려간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죠. 근데 뭐 어때요? 사는 게 다 그렇지.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고 이야기, 2번의 이혼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다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미숙 씨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아이들 위해 다시 일어서신 거 대단하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석 달 뒤 미숙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발산동 재래시장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절뚝거리며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김치 냄새, 사람들 소리. 정신없었습니다. 미미 반찬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짧은 머리, 그을린 얼굴, 그리고 따뜻한 눈빛. 혹시 김미숙 씨? 네. 혹시 이현우 씨? 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미숙 씨가 보리차를 따라줬습니다. 다리 많이 불편하시죠? 조금은요. 힘드셨겠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애들 밥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제가 해주는데 솜씨가 없어서요. 그럼 제가 반찬 좀 싸드릴게요. 애들 먹일 거.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서비스예요. 미숙 씨가 멸치볶음, 콩자반, 김치를 담아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다음에 또 오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찬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빛냈습니다. 아빠, 이거 어디서 났어? 아는 분이 주셨어. 그날 저녁 아이들이 밥을 2그릇씩 먹었습니다. 그 후로 퇴근길에 미숙 씨 가게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1번, 그러다 일주일에 2번, 나중엔 거의 매일 들렀습니다. 사장님, 여기 애들 먹을 멸치볶음이랑 콩자반 좀 주세요. 네. 김치도 드릴까요? 아, 그리고 이 계란말이 맵지 않죠? 둘째가 매운 걸 못 먹어서요. 안 매워요. 아이들 먹기 딱 좋아요. 미숙 씨는 늘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무뚝뚝하게 반찬을 담아주면서도 꼭 서비스라며 계란말이 하나를 더 얹어줬습니다. 사장님, 이거 돈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냥 애들 아빠가 고생하는 게 보여서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일이 힘들어 다리가 떨렸습니다. 가게 앞 의자에 잠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숙 씨가 따뜻한 믹스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퇴근길에 반찬 사가는 거 보면 참 지극정성이에요. 처음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빗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미숙 씨의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인지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없이 바퀴벌레가 들끓는 방에서 아빠만 기다리는 두 아이의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미숙 씨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앞치마에 투박한 손을 닦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어린 것들이 그 먼지 구덩이에서 미숙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혼자 어떻게 버티셨어요? 버텨야죠. 애들이 있으니까요. 집이 많이 어수선하죠? 네. 제가 청소를 잘 못해서 바퀴벌레도 나온다고요? 네. 미숙 씨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집 주소 알려주세요. 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애들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야 할 것 같아서 그날 저녁 미숙 씨에게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목동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이들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미숙 씨였습니다. 양손 가득 커다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미숙 씨? 미숙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바닥에 널린 옷가지들, 구석구석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들, 그리고 꾀재재한 옷을 입고 TV만 보고 있는 아이들. 미숙 씨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일단 애들 데리고 목욕탕 가서 씻기고 와요. 네. 여긴 내가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와 지은이를 데리고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2시간 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놀라웠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도 났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창문이 환히 열려 있었습니다. 빨래가 깨끗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가 깨끗했습니다. 그릇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퀴벌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집 맞아?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식탁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푸짐했습니다. 미숙 씨가 지은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밥 먹자. 네.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미숙 씨도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명이 함께 말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민수가 밥을 2그릇 먹었습니다. 지은이도 3숟갈이나 더 먹었습니다. 맛있어?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내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하늘이 보내준 마지막 동아줄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숙 씨와 제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그냥 애들이 불쌍해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숙 씨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그때 지은이가 미숙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줌마. 왜? 아줌마. 우리 엄마 돼주면 안 돼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가 놀라서 지은이를 봤습니다. 저도 놀라서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아, 아빠, 나 아줌마가 좋아.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맛있는 밥 먹었어. 오늘 처음으로 머리도 빗었어. 지은아, 아줌마가 우리 엄마 됐으면 좋겠어.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숙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엄마 해줄게. 지은이가 미숙 씨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도 다가와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6년 봄, 미숙 씨와 재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부모님과 친구 몇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미숙 씨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찌개 냄새로 잠이 깼습니다. 아이들 옷이 항상 깨끗했습니다. 도시락도 미숙 씨가 싸줬습니다. 엄마, 오늘 도시락 뭐야? 불고기 넣었어. 맛있게 먹어. 와, 고마워요, 엄마.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엄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 오늘부터 아빠가 해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빨래통에 옷 안 넣으면 그 옷은 평생 안 빤다. 알았어? 네. 아이들이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다리 아프시니까 집안일 도와드려야 해. 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는 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의 해진 양말을 꿰매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을 산더미처럼 쌓아줬습니다.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뒤돌아서면 가장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독불장군 같던 민수도 결국 엄마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집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2010년입니다. 미숙 씨와 결혼한 지 4년이 됐습니다. 민수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지은이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절뚝거립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미숙 씨가 옆에 있으니까요. 어젯밤 미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고마워. 갑자기 왜 그래? 나랑 결혼해줘서.
우리 아이들 엄마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나한테 가족을 만들어줘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의 달이었어.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준 사람. 나도 그래. 미숙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 평생 함께 살자. 응, 평생. 오늘 아침도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웁니다. 민수가 엄마, 밥 주세요. 하고 소리칩니다. 지은이가 저도요. 하고 따라 웃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시끌벅적하게 웃는 우리 네 식구. 1997년 그날 횡단보도에서 그 아이를 구하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미숙 씨가 통째로 되찾아 주었습니다. 비록 다리는 절뚝거리지만 제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2번 버림받았지만 3번째 사랑을 만난 남자의 이야기. 영웅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13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날 때 누군가 등불을 들고 나타난다면 그건 기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버텼기에 찾아온 보상일까요? 2번 넘어졌지만 3번째는 일어선 저처럼. 여러분 곁에도 혹시 그런 등불 같은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